자, 요거는 쉽다, 그죠?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어디를 먼저 볼 거냐면은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 있냐면은 교재 66쪽에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했었는데 여기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요 내용. 여기서 정착물하는 걸 배웠다, 그죠?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요거는 뭐냐, 시험에 잘 나오는 녀석들. 근데 지금부터 다루는 거는 기초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나오는 녀석들이니까 자세하게 다루는 거 지금 다루는 거예요. 66조에 보면은 가로 3번에 정착물에서 가로에서 픽쳐서 설비라고 돼 있다, 그죠? 선생님, 여기에 정착물 있잖아요. 여기는 또 정착물은 뭔데요? 얘는 뭐냐? 토지 정착물. 토지에 붙어 있는 건물 같은 거고요. 얘는 뭐냐? 건물 정착물. 이걸 픽처스라고 말하고 건축 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이제 나타나느냐라는 건데요. 여기 말하는 이 정착물은 우리나라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얘는 그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이론, 원서를 가져오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가져오면서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 건물 정착물이에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예를 들게요. 뭐냐? 건물에 붙어 있는 창문. 요거하고 또 뭐가 있냐면 저거 시계. 둘 다 건물에 붙어 있죠. 그럼 둥둥 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건물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창문은 건물에 어떻게 붙어 있죠? 아주 견고하게. 저걸 분리할 수 있을까요? 창문을? 해봐. 못한다, 그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깔끔하게 분리도 안 되고, 저 분리하면 우리 비바람이 들어와. 즉, 얘는 건물에 아주 강력하게 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건물의 일부가 된 거예요. 얘를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 민법에서는 부합이라고 말합니다. 본디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에 붙어서 부동산화 된 거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돼버린 거라. 아니, 그러니까 원래 건물의 구성은 뼈대, 철근, 이거 부동산 아니잖아요. 동산이죠. 그런데 건물의 일부가 돼버렸다, 그죠? 이걸 민법에서는 부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로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건물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분리하기도 어렵고, 이걸 분리할 수 없고 건물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만약에 원장님 소유라고 합시다. 원장님이 건물을 팔았어. 그런데 원장님 밤에 와가지고 벤치를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원장님이 내가 건물 팔았지 창문 팔았냐고. 창문 뗀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잡혀간다니까. 이거는 판사님 볼 때 이거는 건물의 일부다 라고 판결해서 배상하시고 때 이렇게 판결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건물 창문 떼가서 내가 건물 팔았지 창문 팔았지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이 집이 있습니다. 집 구성에서 굉장히 많은 게 있죠. 여러분 주택 그 안에는 굉장히 주택에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철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문도 있고 변기도 있고 화장실 다 있다고. 그런데 내가 집에 이 변기를 내가 너무 사랑해. 집에 있는 변기. 그래서 내가 집을 팔고 집 팔고 나서 변기를 떼가는 거야. 왜? 내가 집 팔았지 변기 팔았냐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왜? 이 변기는 건물의 일부라니까. 이거 하면은 나중에 배상해야 된다고 나중에. 그건 그거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창문은 건물의 일부다라고 보죠. 그런데 이 시계를 건물의 일부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저게 건물의 일부라고 보기가 쉽게 분리 가능하죠. 그럼 원장님이 건물 팔고 나서 나 이제 시계 아끼는 떼가도 문제가 없다니까. 이거는 건물의 일부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무슨 말 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게 이 이론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면 학자들이 이론을 가져올 때 처음에는 얘는 정착물 그러면은 뭐냐 다른 용어로 쓰면 좋겠어. 그런데 해석을 할 때 정착물 한 다음에 가로에서 픽쳐서 적어.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이런 원서들이 해석하면 대학 교재나 이런 학교 학원 교재에서 이게 여러 번 이렇게 도용이 됩니다.
투명되면 여러 번 복사가 된다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도 뭐고 정착물 야도 이렇게 돼.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딱 보고 야는 토지 정착물을 말하는 거구나. 야는 건물 정착물을 말하는 거구나. 이걸 판단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걸 조금 구분해서 쓰시는 출제위원도 계시고 요걸 혼용해서 쓰는 출제위원도 있어요. 어쩌다 하면 10년에 5년에 한 번씩 얘가 나와요. 그럼 애들 미쳐버리는 거 어려워서. 왜? 이런 수가 되는 거죠. 근데 원리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아시겠죠? 그 지문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배운 그대로 이거 법규에 법규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얘만 야는 건물 정착물로 말하는구나. 내가 그때그때 판단하시면 되는 거다.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얘가 건물의 일부가 됐느냐 아니면 건물의 일부가 아니냐 이걸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곰곰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되는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금방 말했듯이 창문은 건물의 일부라고 보죠. 이거는 건물의 일부가 아니겠죠? 우리가 여러분이 그 몸에 원래 몸이 없었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다들 이제 나이가 있으면 이가 안 좋잖아. 임플란트를 했어. 또는 이빨을 더 씌웠어. 그렇잖아. 이거는 내 몸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뺄 수 있나 이거? 입에서 뺄라 그러지 말고 뺄 수 없어. 이거 분리 안 된다니까. 이런 것들 분리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소개팅을 가는데 지금 말고 지금 가면 안 된다. 옛날에 소개팅 갈 때 예쁘게 보이려고 기그를 했다. 이거 찰랑찰랑. 이거는 오늘 요거 내일 요거 바꿀 수 있잖아. 바꾸던데 우리 마님께서는 저희 최 씨는 막 분리해서 하던데 쉽게 바꿀 수 있겠죠. 이거 어떤 때는 붙은 거 어떤 거는 찰랑찰랑 지 맘대로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은 이거는 내 몸 일부가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 시계 남자들 시계 이거 물론 중요한 거 맞지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이걸 하면 몸이 좀 특이한가 봐요. 반지나 시계를 하면은 이게 뼈가 아파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있게 우리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하다가 일주일부터 도저히 안 돼서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최 씨가 팔아먹었어.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고. 뭐 했냐니까 자기가 팔아먹었대. 왜 차도 않는 걸.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지가 팔아먹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거 내 물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쇠붙이를 몸에 붙인 사람들 이 내 몸 일부잖아. 어떻게 분리할 거야 이거. 병원 안 가고. 그죠? 분리 안 된다니까. 이건 내 몸의 일부, 즉 건물의 일부냐 아니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지문 읽어볼게요. 66쪽입니다. 기억 보시면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 밑줄 안 꺼도 됩니다.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이나 기능적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으면 동산이야. 시계 같은 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 창문 같은 거 구분하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물리적 손상이 리얼해 봅니다. 물리적 아무런 손상이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효용에 제한이 되면 동산을 간주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수도꼭지는 이거 몇 가지만 풀면은 분리 가능하죠. 근데 원장님이 건물을 팔았다. 원장님 소유 건물입니다. 건물 팔고 나서 기분 나쁘다고 수도꼭지를 전부 다 떼가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수도꼭지 없으면 건물을 못 쓰잖아요. 이거는 건물의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곰곰이 생각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밑에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여기 오피스텔에 하나 있다 볼게요. 오피스텔에 임대인이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여기다가 TV, 냉장고, 세탁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정생활에 만족하잖아요. 안 그렇구나? 만족하지만 가끔은 1년 동안 나 혼자서 집을 오피스텔 놓고 나 혼자서 마음껏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나만 하는 건 아니잖아. 항상 하는구나. 나만 하는 건 아니죠. 항상 하고 있구나. 여하튼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생활에 만족하지만 1년 동안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독립해서 1년 동안은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애들은 신랑한테 맡기고 나 혼자서 띵까띵까 놀면서 사는 거야. 1년만 살아봅시다. 우리 그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혼자서 여하튼 혼자 마음껏 삽니다. 그때 오피스텔 얻었어. 그랬더니 오피스텔에 TV, 냉장고, 세탁기가 집주인이 설치한 게 있어.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1년 동안 살았습니다. 1년 지나서 나오면서 요 TV 냉장고 가져오면 돼요? 안 되잖아. 이건 왜? 집주인이 설치한 거니까 이건 건물의 일부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집주인,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건물의 일부니까 내가 떼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딱 보니까 내가 그래 여자가 혼자 사는데 창문이 너무 휑해. 건너편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블라인드를 설치했어. 커튼을 설치했어. 누가? 내가. 여기는 뭐냐? 임차인이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임차인, 임대인 말고 임차인이 내가 설치한 블라인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설치했는데 계약기 1년이 지났습니다. 이거 누가 설치했죠? 내가. 그럼 내가 떼오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내가 설치한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떼올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떼올 수 있다는 말은 이건 건물의 일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의 일부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건물의 일부라고 본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설치하면 건물의 일부가 아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오른쪽에 봅니다. 67쪽에 오른쪽에 참고에 임차인 정착물. 자, 읽어볼게요. 제가 미주 긋지 말고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사무는 어쩌고 저쩌고는 5번째 줄을 봅니다. 밑에 3번째 줄에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밑줄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 정착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다. 밑줄. 자,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건물의 일부가 아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나중에 제거할 수 있다. 그렇죠? 왜 어려우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결론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원인은 뭐냐?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거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떼올 수가 있다. 여러분이 커튼 떼가도 된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 이거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내가 땅을 빌려서 내가 농사를 지었어. 근데 이 땅에 내가 어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비닐하우스 뭔가 설치한 게 있어. 이 소유권은 내 인데 있는 거잖아. 내가 떼가도 되는 거죠. 내가 설치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정착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론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 정착물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정착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좀 용어를 좀 똑띠 만들면 좋긴데 이 용어를 좀 혼용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 이걸 지문을 곰곰이 보고 이게 건물의 일부가 되었느냐 아니냐 이것만 이해하시면 쉬워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애매한 거는 문제 안 나옵니다. 왜?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 논란의 소지라는 거는 이 원서 내용은 미국의 내용이고 이걸 우리나라에 접목하는데 이게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미세한 차이, 애매한 그런 문제 안 냅니다.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아까 말했던 부합의 개념을 봐요. 판사님이 판결을 낼 때 부합으로 본다는 거죠. 얘가 건물의 일부로 됐느냐? 건물의 일부가 아니냐? 이게 부합이냐 아니냐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왔다 갔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어디로 볼 거냐면은 우리 쭉 넘어가셔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 맞는데 59쪽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정착물에 관한 개념이었고요.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59쪽에 4번에 공간이 있습니다. 요 공간적 범위 이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좀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59쪽에 보시면 공간인데 요건 어떤 개념이냐? 이건 토지 소유권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먼저 밑줄 먼저 긋고 시작할게요. 59쪽 밑에 공간의 동그라미 번 기억 밑줄 긋습니다. 민법 212조의 밑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토지 상황에 미친다 라는 규정은 토지 소유권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거 밑줄. 하지만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상 및 지하에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이나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과 인정되는 한도까지 하고 있다. 여기까지 밑줄. 자, 거기에 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라는 공간 범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에 내에 토지 상하에 있다. 그 말은 토지 소유자는 지표를 사용하는 권한, 그리고 공중을 사용하는 권한, 그리고 지하를 사용하는 권한이 다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하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건 토지 소유권은 입체적이라는 거죠. 입체적이다. 그러면 지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땅, 요 지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 지하를 이용할 권한도 나에게 있고, 그 다음에 지상, 공중을 이용할 권한도 나에게, 토지 소유권 나에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걸 민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매하게 말하고 있죠. 민법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민법은 정확하게 이건 니끼라 그게 없어요. 진짜 곰곰이 생각하면 민법은 원리를 말합니다. 쌤 5년이잖아요. 민사특별법. 그러니까 민법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 권리는 너에게 있는 걸로 본다. 이런 느낌을 말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민법에 뭐가 많죠? 판례가 많은 거예요. 왜? 이거에 따라서 각 사안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소지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례 공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예를 들어서 소유권은 여기 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내 소유권인지 재판을 붙어야 되겠죠. 재판을 붙었더니 여기까지다 라고 판례가 나온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판례 공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으로 몇 년 이런 것들은 민사특별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 접목이 되는 거니까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묵시적 갱신 몇 년, 몇 달 명확하게 말해야 누구든지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사특별법은 명확해요. 그런데 민법은 원래 그래요. 좀 민법 생들이 좀 그렇지만 애매하게 말해.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말하는 경우 많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위아래 미친다.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냐고. 그러니까 어디면 공중에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데 저 하늘 끝까지 미치는지 지하에 땅 끝까지 미치는지 몰라. 정당한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이익. 이 정당한 이익은 애매하게 말하는데 이 정당한 이익을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규정을 하는지 넘어갈게요. 이게 지표는 이해를 했는데 공중은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로는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민법은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판례,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판례는 어디까지 미치느냐? 자, 지표의 권리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표, 여러분 토지 위에다가 여러분 땅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한다든지 아니면 이 토지를 내가 쓰는 거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공중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공중 권한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사적 공중권이라는 게 있고 공적 공중권이라는 게 있어요. 공적 공중권은 뭐냐?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여기 미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사적 공주권이 미치는데 사적 공주권은 어디냐? 내가 햇빛을 바라본다. 1조권. 경치를 바라본다. 조망권. 또는 건물 높이를 올린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용적률. 이런 것들은 내 소유권에 미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지나 이런 것들은 내 소유권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햇빛을 보거나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내 권한에 포함되고 있다란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는 어디까지 미치느냐? 지하도 저 밑에가 영향을 미치느냐? 지하는 명확하게 판례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시도 조례가 정한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에서 20에서 40m까지 소유권 미친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계심도라고 말해요. 한계심도는 뭐냐? 토지 소유권에 한계되는 깊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0, 40을 한계심도를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20m, 40m까지 여러분이 땅을 팔 일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파서 뭐 하려고? 팔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껏해야 1m 파도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 주차장에도 10m 있습니다. 더 내려갈 일 없어요. 그럼 왜 서울시에는 한계심도를 정할까요? 네, 지하철 때문에 그래요. 지하철의 범위가 만약에 20에서 40m면 내 소유권 미치잖아. 여기는 내 허락이 있어야 지하철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보상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레인 허락 없이 약간의 보상하고 지하철이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 관계돼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요걸 정하는데 다른 시도 아마 안동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굳이 지하철도 지나가지 않는데 굳이 높이를 물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요즘 공용구가 지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전기선 같은 이런 것들 요런 게 4m로 지나갈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은 사실은 저 50m, 20m 지나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몇 미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리고 공용 도로를 따라 지나다 살짝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지하철이 안 지나가는 경우에는 이 한계심도를 굳이 정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소유권이 미친다. 아, 그런 거구나. 즉 1조권 조막 같은 사적 공중까지 내 소유권이 미치고 공중에는 지하에는 한계심도 20에서 40m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60페이지에 나옵니다. 60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거기 보시면 넓혀보기 봅니다. 지표권 밑줄 미주권입니다. 지표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지표상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밑줄. 주의할 게 뭐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줄에 봅니다. 거기면 지표수를 이용하는 권리 밑줄. 지표수 물이죠.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물을 이용하는 권리가 대부분 뭐로 하느냐? 지하로 알아요. 지하를. 그거는 지하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물 이용하는 권리, 여기서 말하는 물은 지표수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물이 지표로 흐르는 강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에는 지하수가 있잖아요. 지하수는 지하권에 속하고 강물은 지표권에 속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어디 있는 거죠? 지표권에 있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밑에 유역주의, 선호주의 이런 거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되는 거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2번 지하권 밑줄. 지하권이란 지중권이라고 하며 소유권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떠한 이익을 획득하는 이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여러분이 지하를 발굴해가지고 어떤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어떤 지하수를 획득한다든지, 물론 지하수는 이것으로 좀 이렇게 공통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 공통의 영역이 있으니까 상호 영역을 모든 지하 땅이 내 거가 아니죠. 흐르잖아. 그러니까 옆에와 영역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있는데 지하에 있는 물을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어떤 흙을 이런 것들은 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른쪽에 갑니다. 강업권인데 자, 세 번째 주비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업권에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밑줄. 요건 기출이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즉, 내 지하에 광물이 있어. 자, 이거는 내게 아닙니다. 국가 겁니다. 모든 나라 그러냐? 아닙니다. 미국 같은 자원이 많은 나라는 이 자기 토지에 나오는 광물은 자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의 대통령 부시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집안이 석유 재벌이죠. 자기 땅에 석유가 난 거야. 그 지 거지.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도로 광업권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살짝 캐는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토지에 있는 광물은 국가 거예요. 그래서 광업권을 획득해야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유권에 광업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자원은 우리나라는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 공중권 밑줄. 밑에 소유권 제한에 보시면 니은에 서울시 쪽 밑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니은 끝에 보면 한계심도 위에 이런 말이 있죠. 찾나요? 곰마 밑줄. 한계심도 이내 토지까지 소유권에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런 말이에요. 자, 3번 공중권 밑줄. 공중권이란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획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밑줄. 1번 사적 공중권 밑줄. 사적 공중권까지 소유권이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적 공중권 아까 말했듯이 1조 그 다음에 조망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권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약간 지금 나온 게 뭐냐, 약간 세부적인 내용들이에요.
기출에 자주 나오지 않는, 자주 나오는 건 뭐냐? 아까 말했던 요까지였습니다. 됐다, 그죠? 자, 이건 안 한다 그랬고, 이제 표준산업 분류, 얘를 한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면 앞으로 갈 겁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요게 49쪽에 있습니다. 49쪽에 보시면 표가 하나 있어요. 얘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 표가 보면은, 이 표가 표준산업 분류예요. 얘가 요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이 있겠죠. 이 산업을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어디에 이렇게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하고 관계되는 게 뭐죠?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업이 어떻게 분류되느냐라고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부동산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그죠? 표를 보시니까 먼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관련 서비스 이렇게 나눕니다. 자, 따라합니다.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다시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 물론 이걸 외워야 되는 거니까 외우면 몇 년 하면서 나오는 거 한 번에 맞히는 거, 못 외우면 넘어가는 건데, 제가 대부분의 암기는 왜 그런지를 가급적 이야기하러 노력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요 방법과 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부동산 원룸이 있어요. 원룸을 사요. 그럼 원룸에 구입한 원룸을 가지고 있으면 상가를 사면 거기에 너는 임대료를 받을 게 목적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에 대해서 관계되는 소득을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임대사업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부동산 공급업자로 등록해가지고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에다가 개발을 해요.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이게 임대사업자로 공급업자로 등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든지 아니면 개발 공급업자로 등록하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겠죠. 여러분이 원룸을 하나 샀다, 상가를 하나 샀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를 분양해서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이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 밑에 있는 거는 요거에 대한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자문.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시기세를 모르겠다. 감정평가. 요걸 팔아달라. 중개. 요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게 관련 서비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되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내가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게 이런 거야. 이런 느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아셨죠? 즉 임대 공급업이라는 투자 방식과 이걸 도움을 주는 관련 서비스로 그룹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대 공급업은 다시 임대와 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공급업은 개발한 다음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임대와 공급으로 나누어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도 다시 분류가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관련 서비스는 도움을 준다 그랬죠.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관리해 주는 거, 이걸 부동산 관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 같은 거 이런 걸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고개 밑에 있는 중개자문 감정평가입니다. 좀 글자 길다 그죠? 얘는 중개 그리고 자문 그리고 감정평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매매 같은 걸 도움 주는 거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 관리해 주는 거예요. 얘는 임대 공급업으로 나눠지고요. 관련 서비스업은 따라합니다. 관리업. 중개자문 감정평가. 다시 관리업. 중개자문 감정평가. 이렇게만 암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너무 깊은 내용까지 볼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암기하면 끝나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분류에 대해서 이해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투자합니다. 도움을 주겠다. 이게 관련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는 임대하고 개발 공급업으로 나눠줍니다. 관련 서비스업은 보유하는 동안에 관리하는 거와 그다음에 매매 같은 이런 것들에 관계되는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으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오른쪽에는 안 해도 됩니까? 네, 안 해도 됩니다. 왜? 여기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주거, 비주거, 기타. 맞죠? 여기도 봅니다. 주거, 비주거, 기타죠. 신기하게도 여기도 주거, 비주거, 기타죠. 그런데 여기만 주거, 비주거, 기타가 없죠. 요거만 외우면 되는 거다. 즉 여기는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기타인데 여기만 기타가 없어요. 그러면 세목에는 즉 세제 분류에는 여기 말고 시험에 나올 게 없어. 그렇잖아요. 세제 분류는 여기 말고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즉 관리에는 기타가 없어. 요거 다 외우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즉 관리에만 기타가 없는 거야. 얘만 딱 외우면 돼. 여기 말고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세제 분류는. 그래서 나오려면 일반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나와? 다음 중 관련 서비스 업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보편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지금 말하는 세제 분류가 나오면 여기 나오겠죠? 기타. 그래서 여기만 봐놓으면 되기 때문에 요 세제 분류는 볼 필요 없다고. 다 똑같잖아요.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기타. 여기만 기타가 없으니까. 뭔 말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는 일반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 부분 따왔지만 딱 구분하시면 여러분이 구분이 명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1, 2월 레슨을 지금 생략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어디 보느냐 하면 69쪽입니다. 69쪽은 뭐냐? 이제 요걸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 앞에 요거인 거예요. 이제 요걸로 넘어갑니다. 종로에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부터 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제 이 느낌을 감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태다. 이런 것들이 있다. 즉 여러분이 보고 저번에 했는데 또 하네? 그럼 요거라. 저번에 한데 하네? 중요도 낮으네?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69쪽인데요. 69쪽에 보면은 토지의 분류가 나옵니다. 이 중요한 내용.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주제인 토지의 분류 또는 요건데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법적인 분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재 69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적 분류, 공간적 목구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지목이죠. 28개 지목. 요거는 우리 공시에서 배운 거죠. 생략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이거 생략하고. 중요한 건 뭐냐?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어디 보느냐 하면은 70쪽까지는 그 내용이요. 70쪽 밑에 보면 가로서 한번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의 분류 보셨죠? 요게 활동상. 요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요겁니다. 즉 법적 분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학문적, 부동산 활동상에 말하는 용어들 그런 것들을 배워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디냐? 71쪽부터 쭉 나옵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하죠. 71쪽에 보시면 1번에 택지, 2번에 대지, 3번에 부지 이렇게 있는데 그 순서로 빨리 달려야 할 겁니다. 제가 부지, 그리고 택지, 그리고 대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얘들은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대지, 택지, 부지 이렇게 포함 관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포함 관계니까 이 순서로 맞춘 건데요. 차례대로 자 대지라는 것은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주거와 상업의 토지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지목이 대인 토지 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택지는 뭐냐? 택지는 주, 상, 공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붙었다 그죠? 공. 이 주상공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건축 가능한 토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공법의 용도지역을 나눌 때 이렇게 나온다 그죠? 도, 관, 농. 이거 좀 곤란한데?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나눈 거죠? 도시지역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나누죠? 주, 상, 공, 농. 녹지지역은 건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도시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요구겠죠? 주상공 건축 가능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상공은 건축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지는 뭐냐라는 거죠. 부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도 부지고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건축 가능한 주거 부지, 상업 부지, 공업 부지 가능. 건축이 안 되는 철도 부지,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오케이. 다 된다라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지는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다. 건축 가능한 토지도 부지요. 건축 안 되는 것도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토지에다 부지를 붙이면 됩니다. 좀 이따 학교 들을 거야. 학교 부지. 도로 들을 거야. 도로 부지. 주택 들을 거야. 주택 부지. 다 됩니다. 부지는 모든 걸 붙여도 받아들이는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다. 그래서 가장 넓은 범위를 여기서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무슨 택지 개발 예정지구는 주상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공장용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포함 관계를 잘 봐놓고 보도록 하시고 71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네모칸 안에 동그라미 나와 있는 게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71쪽 1번 택지 밑줄 것이고, 택지는 두 번째 걸 말하는 거죠. 밑에 동그라미 밑줄 것입니다. 택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이 완비된 토지를 말한다. 즉, 주거, 상업,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밑줄. 이 점은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해합니다. 택지입니다. 자, 2번 대지 밑줄 것이고,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되인 토지로서 택지에 해당된다. 지목이 되인 토지 이걸 대지라고 말합니다. 즉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건 뭘 말하냐? 뭐냐면 주거 상업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뭐냐? 이게 좀 여백에다 요 메모해 놓으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요건 택지에서 주상공 요걸 여백에 어디다 적어 놓는 게 좋겠어요. 이 택지는 대지죠. 대지. 대지가 이 대지가 대지를 말합니다. 대지가 조금 달라요. 대지가 제가 뭐라 그러냐? 대지가 주거 상업이라고 말했잖아요. 요거는 어떤 법이냐면은 공간정보 임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우리 옛날에 말한 지적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법을 따른 거고요. 이게 이 대지가 주거, 상업, 공업 용도일 수도 있습니다. 주상공의 건축 가능이죠. 요거는 어떤 법에 따른 거냐면은 건축법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적으로 뭐냐? 일반적으로 요게 아니고 요걸 써요. 일반적으로 요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대지는 주거, 상업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일 때는 주상공이 뭐가 되는 거죠? 택지와 동일하게 된다는 게 구속행위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문이 너무 복잡하니까 요것만 가볍게 여백에다 적어 놓으면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일반적으로 대지는 뭐죠? 주거, 상업 요 법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일 때는 주상공, 택지와 같아진다. 요것만 가볍게 구속행위 적어 놓으시면 요거에 대한 이해가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일반적으로 요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4번 쪽에 있죠. 후보지 이행지입니다. 이 후보지 이행지를 보셔야 되는데 후보지 그리고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를 볼 때는 이거 감정평가상에 토지의 분류를 같이 하셔야 돼요. 감정평가에서 토지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즉 건축이 가능한 택지. 건축 가능한 토지를 가져가 놓겠죠. 그 다음에 건축은 안 되지만 농사를 짓는 농지. 농사 가능한 거 이런 것도 이것도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사도 못 짓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걸 임지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이걸 우리는 대분류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택지에서는 다시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가능하겠죠. 농지는 농사 짓는 거니까 전, 답, 과수원이 가능할까요? 물론 안 적으셔도 됩니다.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임지는 뭐냐? 임지는
뭐 신탈림, 용재림 이런 걸 말하는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종류 있다라고만 봐놓으시면 됩니다. 땔감용이냐 아니면 목재용이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택지, 농지, 임지 이게 크게 바뀌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후보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 택지 내에서 바뀌어요. 농지 내에서 바뀌어. 임지 내에서 바뀌어. 그러면 뭐라 하느냐 이행지라고 합니다. 즉 크게 바뀌면 뭐죠? 후보지. 작게 바뀌면 이행지인데 중요한 거는 바뀌고 있는 도중일 때 바뀌고 나서가 아니고 바뀌고 있는 도중일 때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택지 후보지입니다. 택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죠? 택지 끝. 후보지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후보자 되면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71쪽에 볼게요. 동그라미는 후보지 임의주 것이고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의 동그라미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 설명은 제가 말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됩니다. 2번 이행지 밑줄 것이고 택지간, 농지간, 임지간 용도가 변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밑줄. 즉 용도지역 내에서 동그라미.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크게 바뀌면 뭐다? 후보지.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알아놓으시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넘어가시고 72쪽에 보시면 나지, 건부지, 공지가 나오는데 좀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이건 썼으니까 지울게요. 얘는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이 지문을 보시면 먼저 건부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단 나지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공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건부지는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예요. 나지는 건물이 없는 깨끗한 토지를 나지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 이 토지가 하나 있어요. 이 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에 새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건폐율, 용적률을 충족한 건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토지를 건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건물을 지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이런 토지를 나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나지는 여기에 건물이 없는 토지예요. 그러면 건물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상권이 설정됐어. 지상권이 설정되면 지상권이 없어질 때까지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짓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런 금방 지상권 같은 어떤 사법상의 권한도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 즉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토지를 나지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걸 나지라고 말하는데 이 건부지와 나지와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건부지와 나지에서 일반적으로 나지 값이 더 높아. 이게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체유효와 연결되는데 건물이 있으면 이 토지는 건물 때문에 사용 제한을 받아요. 근데 나지는 건물이 없는 깨끗한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지 값이 더 높고 건부지가 낮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건부 감가라고 말하면 이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선생님 건물이 더 있으니까 비싼데 건물 때문에 그래. 건물 빼고 토지끼리만 비교하면 요게 낮고 요게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떤 토지의 사용 제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입장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위에는 이미 건물이 2층짜리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는 토지인데요. 토지에는 아직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됩니다. 앞으로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반대로 이때가 더 유리해요. 왜? 이 건물에 대한 기득권이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에 만약에 건물이 태풍으로 실려 내려갔다. 사투리를 써버렸네. 건물로 무너졌다. 원래 제가 사투리 안 쓰는데 물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동영상을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발음이 너무나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 까 이런 것만 하면 요 이런 것만 하면 표준인 줄 알았다.
근데 발음에서 끝나버렸어요. 이게 발음에서.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여하튼 요렇게 되는 경우, 요럴 때는 건물에 만약에 이 그 건물이 무너지면 이 건물과 새로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예전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건물에다가 부자는 회장님들이 토지를 이 건물을 사가지고 새로 별장으로 많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물이 있는 게 유리합니다. 이럴 때는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데 예외입니다. 즉 사용제약을 나타내면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지는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공지는 여기 있는 이 건물지 중에서 건물 빼고 남는 부분, 요걸 공지라고, 빈터, 공터, 이걸 공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가볍게 보도록 하죠. 자, 72쪽에 있다, 그죠? 동그라미 1번에 낮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낮이라 하면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를 제한하는 사법사의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밑줄. 뭐 갱진이 저지는 건 몰라도 됩니다. 1번 용어인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스타일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건부지 밑줄.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건물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택지를 말합니다. 이미 건물이 있는 토지, 이걸 건부지라고 말합니다. 자, 밑에 네모칸 한번 봅니다. 원칙, 낮이 평가액이 건부지보다 높다. 건부감가 밑줄. 예외는 반대가 되는데 예외는 어떤 규약, 즉 사용세를 제한하는 어떤 법령이 만들어질 때 이런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공지 밑줄.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 이런 것도 우리는 건부지라고 말하고요. 힘드시니까 좀 오른쪽에 있는 73쪽부터는 좀 쉬었다 좀 다시 보도록 하죠. 좀 쉬죠.